박경림의 스페셜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정말. 저는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어요. 제 바로 위가 연년생 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언니가 둘이에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할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속이 안 좋으시더래요. 배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과를 가셨는데 산부인과를 가라.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 6개월이더래요. 근데 배가 안 나와서 임신인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집도 어렵고 얘를 또 낳으면 4남매인데 태어났는데도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으면 안 낳는 게 낫지 않을까.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6개월이라 안 된다. 그러면 산모도 위험하다. 외할머니한테 상의를 했을 때 어떤 친정 엄마가 딸이 고생하고 어려운 거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방법이 없으니 낳고 나서 엎자. 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딱 낳는데 안 엎어도 되겠더래요. 애가 이렇게 약간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보통 얼굴이 빨개야 되는데 얘는 파랗더래요. 집에서 받으셨는데 엄마가 애기랑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광에 갔다가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가서 막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이건 살인이다. 안 되겠다 해갖고 막 급히 들어오셔서 광에서 꺼내서 방에다가 갖다 놓은 게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환영을 받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제가 혼자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컸어요. 제가 반장이 돼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엄마가 저를 안고 했던 말을 지금 평생 제가 못 잊고 가슴속에 담고 사는 말인데요. 너가 반장이 된 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인정하겠다. 근데 반장이 되면 연필이라도 하나 선물로 이렇게 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 물러라. 막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빠가 너한테 금전적으로는 앞으로도 도움을 못 줄 것 같다. 근데 정신적으로는 너를 응원하겠다. 항상 네 편이니까 네가 뭘 하던 네 길을 네가 흔들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네 길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를 안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기도 해요. 어려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허벌판에 제가 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요. 나 뭐가 되지? 난 뭘 하면서 살지?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했어요. 어느 날 기적적인 날이 찾아와요. 제가 소풍을 봄에 가잖아요. 5학년 제가 2반 반장이었어요. 근데 5학년 1반 반장이 장기자랑의 사회를 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좀 슬픈 얘기인데 김밥을 먹다가 급체를 해요. 갑자기 선생님이 오시더니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까지 사회를 본 적이 없어요. 58명에 17반, 18반이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인 거예요. 거기 앞에서 제가 사회를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못 봐요. 그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3반 반장 시키지. 제가 할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딴 애한테 넘어가니까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기로 하는 순간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쿡쿡쿡 막 이래갖고 자 이제 장기자랑 들어간다. 경림아 올라가 이러는데 애들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5학년 2반 박형림입니다. 그러고 근데 애들이 박수를 막 쳐주면서 고개를 딱 드는데 안 떨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신들린 진행을 흥분과 희열이 풀리지가 않은 상태로 집에 가갖고 TV를 이렇게 무심코 보는데 이문세 쇼라는 프로그램을 그때 했어요. 이문세 씨가 진행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똑같이 막 좋아하고 반응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래 나는 저 MC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마음이 급한 상태로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되겠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대학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렇죠? 중학생 때 약간 흔들리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이 날 선택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전 초등학교 때 대학을 제가 선택했어요. 서울대? 나 갈 수 있어. 근데
차를 2번 갈아타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포기합니다. 차를 한 번만 타고 가서 조금만 걸어도 되는 연대를 선택해요. 갔는데 차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마다 신문방송학 하세요 여쭤봤어요. 그런데 어떤 오빠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박수를 막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이제 막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제 가겠구나.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저한테 고민이었던 게 금전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찹쌀떡 공장에 가서 떡을 100개씩 띄워와요. 근데 100개를 제가 찹쌀떡을 들 수 없으니까 친구들 2명을 같이 데려가서 40개 제가 30개를 들고 100개를 다 팔면 20만 원. 그리고 공장에 10만 원을 주면 떡을 들어준 친구들한테 2만 원씩. 그거를 한 5-6번 정도 했는데 떡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중학교를 갑니다. 거기 사거리에 보면 뮤직플라자라고 레코드샵이 있었어요. 막 구경하고 보다가 주인 아저씨가 혼자 계시길래 아저씨 죄송한데 아르바이트 안 구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르바이트 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뭐 이렇게 나오려다가 제가 아저씨 그래도 사람 일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알바생을 바꿀 일이 있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제 삐삐 번호를 적어놓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주 주말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전화가 와서 여기 뮤직플라자인데 지금 올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기 그 아르바이트 하는 언니가 독감에 걸릴 거예요. 오늘인데 못 온다 그런 거예요, 그 언니가. 그래서 저한테 맡기고 아저씨가 나가셨어요. 제 가게가 된 거예요, 이제. 저 그래도 나름 라디오 많이 들어갖고 음악에 대해서 얄팍하지만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들어온 손님이 머라이어 캐리 판을 찾으시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없어요. 다음에 와야겠네. 그러면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제가 손님! 혹시 셀리니 디옹 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셀리니 디옹을 모르면 머라이어 캐리 말도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제가 머라이어 캐리를 들으실 거면 셀리니 디옹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유명하니요? 갖고 기다리시라고 그래갖고 셀리니 디옹이랑 휘트니 휴스턴도 팔았어요. 그 레코드샵에서 고3 때까지 6년을 일합니다. 네. 근데 레코드샵에서 제가 물건을 팔고 그리고 녹음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저의 관객이 돼요. 그러면 제가 앞에 서가지고 진행을 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눈 떠서 뭐 했어요? 씻고 여기 바로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무서워요. 지금 보니까 나 좋아하죠? 저분을 위해서 노브레인에 넌 내게 반했어 뛰어들어요.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꿈을 또 계속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독서 토론반이었는데 학교별로 독서 토론을 해요. 그때 그 친구들한테 학생의 회장을 좀 소개시켜줘라. 회장을 소개받으면 내가 나 요로요로하게 진행을 그동안 했었는데 학교 축제 때 혹시 진행자가 필요하면 연락 줘라 그래갖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하나 섭외가 오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때 이소라 씨예요. 가수 이소라 씨가 제가 고2 때 이제 사회를 저 표정 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제 표정. 제가 중3 때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장동건 씨. 네. 그 학교 축제에 이제 감사하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에서 여름방학 캠프를 가는데 너 갈래? 그래. 야 근데 그거 몇 명 가는데 전국에서 80명 간대요. 그래? 야 근데 그거 되겠냐? 80명이면 우리가? 그랬더니 가면 밥도 주고 그리고 티셔츠도 주고 연예인들도 만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무조건 가자.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응모 엽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뽑힐까?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 3-4일을 밤을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건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하고 화려하게 보낼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심플하게 보내자. 증명사진 깔끔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걸로 딱 붙이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정말 가고 싶습니다. 뽑혔어요. 뽑혀갖고 가게 됐어요. 버스를 타게 됩니다. 장기자랑을 시키는데 장기자랑? 그래서 내가 예 이러면서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날 다 초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뭐 이렇게 아이들이 끝나고 박수가 원래 막 잘 불렀으면 와 이래야 되는데
와!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진행을 좀 하면 안 될까요? 다들 초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용평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오시더니 이따가 공개방송 할 때 나와서 진행을 하래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 근데 누구신데 저한테 진행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2% PD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방송에 그 80명 학생 대표로 나가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 방송을 올림픽대로에서 운전을 하던 별이 빛나는 밤에 작가 언니가 듣게 되면서 별밤에서 하는 특집에 저를 섭외하시게 돼요. 그 계기로 방송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내 꿈이 맞나, 엄마 꿈인지, 주위 사람 꿈인지, 그리고 그게 내게 되면 절박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홍정욱의 7막 7장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오! 이런 세상이 있다니!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충격을 받고 나는 미국으로 간다. 나랑 약속을 했어요. 난 미국 간다. 넓은 세상을, 그 세상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담아서 나 정말 훌륭한 진행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미국을 갈 수 있지? 그래, 아빠는 날 도와주겠지. 근데 이걸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편지를 이렇게 써갖고 아빠가 신고 나가시는 구두 속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걸리라고. 저는 계속 이제 아빠의 대답만 기다리잖아요. 그날도,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말씀도 없고 뭐 아무 답장도 없고 그러고 물 건너갔다. 3일째 된 날 제 책상에 이렇게 종이가 뭐가 이렇게 접힌 종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흥분해갖고 가서 봤더니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미안하다.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 너가 아빠를 믿고 대학교까지만 졸업을 하면 그때는 달러 빚이라도 내서 아빠가 너 꼭 보내줄게.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럴 걸 뻔히 알았는데 왜 아빠한테 이런 편지를 쓰게끔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로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그동안 말 못했던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빠 가슴에 못질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간다. 그게 이 가슴 속에 그 꿈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딱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제가 유학비를 딱 벌고 갈 수 있게 됐더라고요. 사실 제가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 미쳤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너 지금 열심히 하면 진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거길 왜 가냐라고 했던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를 아끼시는 분들 중에도. 근데 저는 떠나자. 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나를 채우고 오자라고 생각해서 떠났고,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예전만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후에 또 다른 꿈을 만나게 돼요. 음악을 또 워낙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뮤지컬이다. 뮤지컬 많이 보자. 여러 뮤지컬을 봤는데 그중에 헤어스프레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나서 객석에 맨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 주인공이 너무 나 같아서. 너무 내 어린 시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가 하고 싶다. 근데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뮤지컬에 저를 안 써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작을 해야겠구나. 이 라이센스를 어떻게 따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난타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런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승환 선생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무슨 파티가 열린데 거기를 갔어요. 파티에 가갖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라이센스를 이렇게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봤더니 라이센스 따려면 돈도 필요하고 커리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막 말씀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돌아오고 바로 얼마 후에 이 라이센스가
대형 뮤지컬 컴퍼니에서 따갔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진짜 저는 2년을 그걸로 버텼고 그거를 생각했는데 진짜 천천병력 같은 거예요. 그래, 찾아가자. 그래서 그 뮤지컬 컴퍼니 대표님을 찾아가요. 대표님, 저 박경림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꼭 해야 되니 저한테 라이센스를 좀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내가 왜 경림 씨한테 넘겨줘야 됩니까? 그걸 설명을 해보래요. 그래갖고 제가 이 2년의 시간에 저의 일을 여차저차해서 이러니 여차저차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지금 우리가 라이센스를 땄지만 한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2년 뒤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경림 씨가 나한테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열정을 좀 보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매주 연락을 해요. 찾아가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아이디어 떠오르면 연락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헤어스프레이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대표님이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좀 이따가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2년이 이제 다가왔고 저한테 오디션을 보래요. 그래서 오디션을 박할린 감독님한테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시피 떨어져요. 저는. 현실은 냉정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헤어스프레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엔 준비를 철저히 하자. 특훈을 들어갑니다.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을 찾아가서 2달 동안 매일 연습을 해요. 제가 뭐 새벽에 끝나면 새벽에도 선생님 전화해서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시다 그러면 집으로 가고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 말겠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한 2주, 3주 지났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루는 딱 오시더니 경림 씨,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죽기 살기예요. 전쟁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7년 만에 트레이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경림이 뭐 인맥 관리를 잘한다, 마당발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누군가는 저한테 물어요. 그 방법이 없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게 방법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구표발 그 골목에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단칸방에서 6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방 하나에서. 남들이 생각할 때 개념이 옆방이라면 저희 집에서는 그게 옆집이었거든요. 이렇게 골목을 기준으로 문을 열면 우리 집이고 그 옆문을 열면 옆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술이라도 드시고 조금 취해서 들어오시는 날은 꼭 옆집을 가세요. 우리 집인 줄 알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문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이웃이 가족 같고 가족이 이웃 같은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했어요. 옆방에서 놀다가 배고파갖고 있는데 엄마가 경림아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문 열고 그래요. 그러면은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먹여서 보낼게. 그럼 그래 거기서 먹고 와. 그러면 이게 소리가 다 들려요. 집이. 그러다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도 그냥 우리 엄마 같고 누가 말 걸어주면 고맙고.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저희 때만 해도 유치원 많이 다닐 텐데 저는 그때 그냥 집에서 혼자 종이 인형 갖고 놀거나 시장 가서 콩나물 사오라고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시면 시장 할머니랑 얘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할머니 오늘 많이 파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아드님은 몇 분이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냥 살아가는 얘기 나누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물건을 살 때 담아서 주는 거는 담을 때 말을 걸면 많이 넣어준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할머니 그래갖고 그때 그 뭐 아드님이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까지 제가 누구를 봐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 좀 경계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지는 어렸을 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누구도 이상하지 않고 경계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되잖아요. 문세 오빠가 저를 데뷔를 시켜주셨어요. 그때 이제 별밤을 계기로 저한테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해라. 지금 다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데 그때는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공부하라고 안 하는데 내가 공부한다. 그래서 이문세 씨보다 잘 된다. 그래서 다음날 고시원을 들어가요. 고시원 제가 좀 너무 급박스럽죠? 누가 뭐 어떻게 해라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7개월 동안 고시원 생활을 해요.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고 수능을 본 날 수능을 맞춰보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연락했던 별밤 작가 언니한테 전화가 와요. 경림아 너 뭐하니? 시험은 잘 봤니? 예 지금 시험 다 맞춰보고 있어요. 문세 오빠가 너 내일 좀 MBC로 오래. 그 사람이 날 왜요? 몰라 오빠가 너 좀 내일 꼭 오래. 너 수능 봤을 거라면서 너 오라 그러더라. 그래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갔어요. 딱 나오시더니 그래 너 시험 잘 봤어? 예, 잘 봤어요. 저 치기 싫은 거예요. 내 우상이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시고 공부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러셔갖고 네, 잘 봤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갈 것 같아? 예, 오빠보다 좋은 대학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막 웃으시더니 고생했다. 저기 담당 PD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다음 주부터 네 코너 준비해 줄 거니까 하면 된대요. 저요? 제 코너요? 그랬더니 너 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행이다. 너가 할 만한 거 얘기해 놨으니까 줄 거야. 열심히 해라. 그때부터 천사 이문세. 역시 내가 존경했던 그 사람.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지금도 의문이에요. 도대체 그때 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 이 감사함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랄 정도로 참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이제 막 라디오 코너 몇 개 하고 그야말로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벽지에 살았거든요. 한겨울이었는데 폭설이 와가지고 너무 추워갖고 계속 택시를 잡고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토요특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조연출 오빠가 경림아 너 왜 여기 서 있어? 그러는 거였고 택시가 안 잡혀서요. 너 집이 어딘데? 벽제요. 그랬더니 그래? 야 타. 그 오빠 집이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그쪽 지나갖고 거기 장흥 쪽이요. 저희 집 지나야 장흥 가거든요. 타. 탔어요. 완전 구세주 만난 거잖아요. 그 1시간 넘게 그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차량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가면서 제가 쫑알쫑알 집에 도착해서 편하게 있고 뭐 조심히 가시라 그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작가 언니들이 막 뭐 말씀하시다가 그 PD 오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오빠가 저 엊그제 집에 데려다 주셨는데 그랬더니 동부이천동 토백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부담스러울까 봐 그랬겠지. 근데 제가 뭐에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너무 고맙지만 그날 차를 탈 때 너 경림아 어디로 가? 벽제요. 그래? 오빠네 집은 동부이천동인데 아이 괜찮아 타 이랬더라면 너무 고맙긴 한데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장흥 쪽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편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오빠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한다는 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제가 좀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요. 막 착각에는 부르고 시트콤 논스톱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진짜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한 1, 2년 동안을. 그래서 막 너무 일이 많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오빠가 자기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연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중국 가서 2박 3일 동안 3회분을 찍어 와야 되는데 갈 수 있냐. 근데 도착하자마자 계속 찍고 끝나자마자 돌아오는 스케줄이에요. 경림아 이거 어렵겠지. 이거 무조건 할게요. 왜냐면 저는 그 감사함이 있어서 저희 매니저분은 그 스케줄 어떻게 맞추냐. 내가 좀 덜 자고 미루고 땡기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중국 갔다 찍어 와서 그 프로가 너무 감사하게 잘 돼서 그 파일럿으로 찍어온 건데 정규 편성이 되면서 제가 그 프로를 1년 반 동안 하게 되는 건강보감이라는 프로그램. 그 오빠는 이 프로가 그렇게 하고 싶었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해준 게 감사해서 같이 일을 했고 지금 저희 소속사 사장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네. 너무 잘해주셨던 게 아직도 제 가슴속에 깊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흉내를 내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인들이 오면 다 저 같아요. 예전에 나. 이렇게 스매시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고 싶고 밥은 먹었니? 궁금하기도 하고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니? 너네 노래는 무슨 장르니? 이렇게 한마디 더 제가 깜짝이야! 형님을 지켜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인피니트예요. 일단
경림이 누나랑 저희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네요. 저희 데뷔 때부터 네. 저희를 그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콘서트 때까지. 그럼요. 뭐 MC도 다 맡아주시고 그렇죠. 항상 저희를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경림 누나 항상 저희에게 정말 주눅 들지 말고 네. 때가 있는 거라고. 내가 보기에 곧 있으면 너희는 그 때가 온 거 같다. 그리고 나서 내과 하자가 너무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됐죠. 요즘에 굉장히 아이돌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림 누나가 저희 말고 다른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해명을 해주세요. 나 걸렸어. 우리예요 아니면 다른 아이돌이에요? 나 걸렸어. 누나 화이팅! 파이팅! 난 잘하니까. 특강 기대할게요 누나. 깜짝이야. 이지훈 씨예요. 잘 지냈지? 야, 너랑 나랑 안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참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줘서 내가 너가 친구라는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박경림, 파이팅! 감사합니다. 야,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저 박경림 씨 강의 응원차 우리 인피니트하고 이지훈 씨가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인피니트는 왜 버렸어요? 아니, 왜? 저는 제 손에 들어온 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네. 그래? 본인들이 지금 일단 너무 바쁘고 그래도 마음은 늘 똑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래요. 신선한 신인들이 나와요. 버린 거 맞네. 아예 버리지 않았어요. 인피니트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이지훈 씨 워낙 친하니까 이지훈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한번 편하게. 고칠 거는 특별히 없는데 제가 지금 화면 보니까 조금 놀란 게 이지훈 씨 정말 제가 처음 봤을 때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잘생겨서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주름이 이렇게 눈가에 눈주름이 그냥 약간 경림아, 야, 이지훈 씨 박수,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훈 씨. 아니 저게 그러면은 지금 대기실이야? 방금 대기실에서 찍고 온 겁니다. 우리 저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이지훈 씨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선전도 해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경림 씨한테 정말로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러면 나야 강타야. 나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긴 그냥 좀 보낼 그러죠. 수는 활용을 없죠. 해야죠. 또 활용돼야 되니까요. 일단은 이지훈 씨가 어이 뭐야? 안 돼! 안 돼! 이거 말고! 한번 하는 거고. 관심 없는 표정 짓고 있지만 흔들리는 네맘 가득혔어 인정해 빠져 이제 빠져버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내 마음 너 기억하네? 다시는 난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지훈 씨 다음에 스타트강 한번 하셔도 되겠는데. 아니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 두 분 우정 변치 않고 이지훈 씨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경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김국진 씨한테 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면 김국진 씨가 늘 저한테 그래요. 경림아, 심호흡을 해. 하고 제가 하면 자, 날 따라해봐. 별일도 아니다. 하고 제가 별일도 아니다. 그럼 그렇지. 그건 별일도 아니야. 그리고 끝이에요. 그때부터 별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슬픔은 나보다 더 슬픈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이 되면 별일도 아니구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사람의 능력 중에 가장 대단한 능력이 끊임없이 기쁨을 찾는 능력이래요. 그게 가장 힘든 능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 능력이 없어요. 크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 계속 감사해야 되는구나. 계속 기뻐해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시작하고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면 나도 누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또 누굴 싫어하기도 하고 쟤는 왜 저러지 그러고 욕도 하고 그래 놓고 저는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는 게 제가 잘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강의가 끝나면 전 아마 종교인일 거예요. 어떻게 제가 사랑만 합니까? 사람을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경계심이 없고 그래도 싫은 사람은 싫어요.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게요, 희한하게 일 힘든 건 어떻게든지 참아요. 근데 사람이 싫은 건 못 참아요. 그 사람 때문에 회사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과 싫으면 이거는 갈 바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는 저도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아빠를 굉장히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미워했던 적도 있고.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용사시고 월남전에서 총을 2방을 맞으셨어요. 어깨랑 다리에. 다행히도 총알을 빨리 빼셔서 이렇게 걷고 그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장애 등급을 받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술을 드시면 집에 있는 가구 위치가 다 바뀌어요. 제자리에 있는 게 없어요. 다 던지시고 모든 게 깨져 있고 저희 온 집안은 공포예요. 엄마가 전화를 내리시면서 너희 아빠 술 드셨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을 갔어요. 저는 이모네 집으로, 큰언니는 작은 집으로 뭐 이렇게 뿔뿔이. 사실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조금 공포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시니까 늘 주물르라고 하셨어요. 제가 6살, 7살 이때부터 늘 아빠 다리랑 팔을, 어깨를 주물렀어요. 근데 이게 어린 나이에 힘들잖아요, 저도. 그만 주무시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아파 주무시나 이렇게 눈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고 주무시는 것 같다 그러면 몰래 이제 문 쪽으로 가려고 이러면 아빠가 막 이러면 다시 가서 또 주물르고. 그렇게 매일 1시간, 2시간 엄마도 주물르시고 저도 주물르고. 평소에 너무 좋은 아버지거든요. 저희 소풍 간다 그러면 아빠가 오시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요리도 잘하세요. 그래갖고 친구들 오면 집에서 짬뽕도 만들어주고 너무 좋은 아빠예요. 근데 또 아빠가 술을 드셨다 그러면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고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아빠한테 여쭈어봤어요. 아빠 왜 이렇게 술을 드세요? 술만 안 드시면 너무 좋은데 아빠 술 안 드시면 안 돼요라고 제가 진짜 용기를 내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네가 그런 걸 왜 물어봐? 너가 알아서 뭐해?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두려워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전쟁에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 순간이 너무 생생하대요. 동료가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그 옆에서 죽는 걸 보고 그 치열하고 그 무서운 공포가 늘 온대요. 매일.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시대요. 그걸 술로 이기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빠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몇 년 동안 제가 두려웠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몸이 아프시다 그래갖고 누워서 경림아 좀 주물러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주무르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편히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딸인데 같이 사는 가족들도 내가 이렇게 몰랐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오해하고 누구를 미워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아빠의 그 고통도 내가 몰랐던 딸인데 내가 감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오해하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같이 살고 있지만 참 가족들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 데뷔하신 후에 술을 끊으셨어요. 내가 내 딸한테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는 주면 안 된다라고 아빠가 스스로 결심을 하셔서 지금까지 술을 안 드세요. 제가 아빠 괜찮아요. 한 잔은 드셔도 돼요. 막 이래도 그냥 한 모금 정도 이렇게 하시고 아유 아니다 그러고 술을 잘 안 드세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점점 내 생각이 강해지면서 나랑 다른 건데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저래 사람이? 라고 하는 경우. 근데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 미워 죽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하나씩 쓰는 걸 연습을 해요. 우리.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정말 안 보일 거예요, 처음엔. 남자다, 뭐 이런 거 쓸 거예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하나 늘려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누구든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더 내 사람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요. 20대 때는 사실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될 때예요. 차 탈 수 있는데도 걸어야 될 때고 사랑도 많이 해야 될 때고요. 이거저거 단맛 쓴맛 다 당해봐도 괜찮을 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 한번 맛 좀 봐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는 다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새한테는 날개가 필요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한테는 꿈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10년이 열매로 맺어질 겁니다. 저도 또 다른 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드셔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의 5년 뒤, 10년 뒤 그 저의 쇼에 여러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하겠습니다.